자, 오늘 민심 인터뷰 두 번째 순서, 송진영 대표님을 만나러 제가 가락동에 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몇 가지 나눠볼 건데요. 특히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주로 될 건데, 뭐, 부동산 증권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부재자 투표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부재자 투표라는 제도를 만든 분을 제가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코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민심 인터뷰 주인공 송진영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저랑은 뭐 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아는, 제가 뭐 섭외력이 딸리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아저씨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지금 하고 계신 일부터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한 20년 동안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일을 주로 했습니다.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신 네. 거군요. 예. 아시겠지만 형 원래 졸업은 수학과로 졸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학과가 워낙 또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많이 풀려나가던 그런 초창기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만드시는 일을 해오셨나요? 전 여기 가락시장 상인들이 장부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아. 만들었어요. 그걸 20년 전에 했으면 그 당시에는 손으로 막 장부를 적던 시절에 그것을 전산화하는 일을 하셨던 건가요, 처음에? 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해와셨으니까 이 가락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시겠네요. 예, 많이 알죠. 가장 맛있는 횟집은 어디입니까? 저 금성 횟집이라고 있어요. 금성 횟집. 예. 금성 횟집에 가서 우리 송 대표님 추천으로 왔다 그러면 좀 잘해주는 겁니까? 예, 저희 친구들 그렇게 해서 많이 사가요. 아, 그렇구나. 금성 횟집이요. 예, 가락시장의 금성 횟집에 가서 우리 송 대표님을 팔고 회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방송을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뭐 형님 소개는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전부터 잘 알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운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프로그램을 쭉 사시는 과정에 처음 사실 저도 이제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 제가 91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로 되게 막 치열한 이런 일들이 그 전에 겨울이구나. 91년 겨울부터 벌어졌었는데, 그 일을 좀 직접 하신 장본인인데 저도 이제 기억이 다 가물가물해서 그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그때만 해도 우리 고대 같은 경우 이 재학생 중에 절반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예, 제 통계 기억으로는 60%가 지방 학생이고 서울 학생이 40%였는데 지금 뭐 서울이 절대 다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세상이 변해가지고. 하여튼 그때만 해도 지방 학생이 훨씬 많았고 그러신 송 대표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이시죠. 저도 서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방 학생이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투표를 하려면 기차나 항공편을 이용해서 집으로 내려가서 본인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가서 투표를 보통 했죠. 왜냐하면 하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 잘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사실상 그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집에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도 그냥 못한 경우,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형은 지금 민주진영에 투표를 올리려고 대학생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궁리를 하신 거죠, 그럼? 그렇죠. 쉽게 그때만 얘기하면, 해도 투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안건이었어요. 그 중요한 방향이었고. 네. 그래서 이 부재자 투표라는 게 군인들만 하고 뭐 무슨 선원들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어디서 들은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저도 97년 대선 때는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했고, 그런데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부재자 투표를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선상 부재자 투표, 군대 부재자 투표 정도가 있는 상태였죠. 네, 주로 군인이었고, 그리고 선거 종사원들이 좀 미리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떤가를 법을 봤어요. 법을 딱 보니까 그 딱 앞에 그 1호에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떠나 장기 여행 중인 자라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법을 볼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저기 대학에서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들이라 법정 같은 거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셨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히트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학생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부재자 투표가 대학생들도 할 수 있겠더라. 이제 해보자. 근데 반신반의를 했어요. 이거 네네. 될까? 해보자고, 질러보자고. 아, 좋다, 좋다. 그렇게 해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선관위 가서도 물어보니까 당연히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네. 그런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한 상태였던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 원래는 학교에서 학교 측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어떤 일종의 정치 권리 행사인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성북구 선관위를 찾아가신 건가요? 네, 그렇죠.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준비를 했죠. 그때 한 우리 학교만 해도 대상자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만 그 당시는 종이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였군요. 네. 그럼 해당 선관위 예를 들면 내가 충남 출신이면 충남 동네에 있는 선관위에다 편지를 보내는 건가요? 그래서 자기 지역 동사무소나 선관위겠죠. 오. 거기다 미리 보내야 돼요. 그 한 뭐 1, 2주 전에 보내서 거기 선관위 준비를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다시 그 사람한 학생들한테 보내고 그럼 그 학생들 기표를 해서 또 우체통에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우편 투표를 한 거군요. 그럼. 네, 우편 투표예요. 오 그러면 부재자 투표소를 학교에 설치한 게 아니라 각각이 나는 지금 현재 학업 관계로 서울로 나와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신청서를 보내면 거기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럼 그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한 다음에 다시 그 투표용지를 선거 전까지 우편으로 보냈다 이렇게 됐던 건가요? 예, 그렇죠. 우편이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 신청에 한 번, 투표용지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거 한 번, 기표해가지고 보내는 거 한 번, 그 3번이. 기표는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그 당시는 그랬어요. 어허. 아 저는 기억에 부재자 투표를 교내 기표소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에서 이제 편의를 해서 만든 거죠. 아 우편 투표라는 기표소를 만든 거였군요. 그럼. 굳이 뭐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학생회에서 좀 대중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만든 거죠. 만들어서 바로 옆에 이제 함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우체국에 보내고 아 그런 그럼 거죠. 함에 넣는 거는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를 집어넣겠군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통째로 가져가서 우체국에 접수를 해서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이 나가도록. 네. 아 그랬구나. 저는 사실 그때는 투표는 집에서 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소가 있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럼 그때 몇 명이나 참여를 했나요? 그때 아마 우리 고대에서도 한 몇천 명 참여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다가 아 대표님 이제 자랑할 게 생겼군요 지금. 예. 예, 이게 그때 그 신문 기사인데 이걸 한겨레 신문에다가 제보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뉴스 가치가 커다란 걸로 판단을 해줬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회면이거든요. 사회면이 뭐 네. 되게 맨 뒷페이지에서 바로 안쪽에 그 면인데 여기 이렇게 그냥 톱으로 큼지막하게 이거 굉장히 그때 대학가 크게 부재자 내준 거예요. 투표운동 전개에서 고려대 지방 출신자의 신고서 양식 교부. 그래서 전대협이라고 하면 예 전대협에서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와 기권하지 말자고 투표를 다 독려를 한 거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 어마어마한 이래도 신문에도 크게 났구나.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전국 학생회에 알려졌죠. 아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도 이 기사를 보고 부재자 신청을 하게 된 건가요? 예, 그 운동을 벌였죠. 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한 뭐 5만 명인가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아, 그렇게 그 알고 5만 있어요. 5만 명의 대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 우리 송 대표님이시군요. 예, 그 법조항을 찾아낸 거죠. 뭐 제가 아까 만들었다고 표현하셨는데 예. 법을 만든 건 아니고 있는 법을 찾아낸 거죠. 어쨌든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인 거잖아요. 항상 법에 있어서 60년대고 70년대고 80년대고 다 투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그 다음엔 제 기억에는 선관위가 결국은 학내에다가 투표소를 설치해갖고 투표를 대신하는 데까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그건 그 이후에 법이 이후에? 개정이 된 거예요. 아, 법이 개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간 좀 부실하잖아요. 그렇죠. 뭐 투표 참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그 봉투에서 우편 맞습니다. 봉투 꺼내서 예. 기표해서 보내고
그래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90년 같은 해였네요, 그럼. 예, 같은 해가 한쪽에는 부재자의 군대 내에서 부재자 투표가 잘못됐다는 거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학내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바뀌고. 예. 아. 그때 그 뭐라죠 우리 고대 출신 두 명이 커다란 역할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97년 군대에서 투표할 때는 정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해서 부재자 투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도가 보완이 된 거군요. 예, 그 이제 적용이. 이지문 중이 때문에 아. 그 이지문 중이하고 이게 저하고도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그 이렇게 워낙 허술하게 그 기표소가 없이 그냥 네네. 아무나 봉투에 꺼내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해서 우체통에 넣는 거였기 때문에 네. 뭐 참관이고 뭐고 없잖아요. 네. 예, 심지어 군대에서 이제 막 강요를 했고, 예, 그래서 요즘 분들은 보시면 안 믿으시겠다는데 뭐 저희 보시는 분들은 주로 시청층이 저희랑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투표했던 기록들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부재자 투표 제도를 한번 바꾸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런 많은 유권자들이 있는 대학이라든지 군대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직접 와서 부재자 투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바꾼 두 주역 중에 한 분이신 거네요.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그때는 정말 학생들이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딱 아주 결실을 맺는 일을 하나 하신 거네요. 뭐 저 혼자 했다기보다도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한 차원이고, 그때 무슨 당과대 뭐 하지 않으셨었어요? 뭐 그냥 학생회 친구들하고 좀 친했죠. 학생의 간부가 아닌데도 이 투표를 독려하려고 선관위의 규정을 찾아본 유일한 학생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92년에 부재자 선거를 하면서 또 이제 하여튼 어쨌거나 학생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또 사회에 나오셔서는 이 프로그래머로 쭉 살아오신 건데, 그랬죠. 예. 본인 취미 생활은 또 되게 격렬하게 하지 않으셨었나요? 이 패러글라이더를 한 20년 했었죠. 패러글라이딩을 타기도 많이 타신 거죠, 그럼? 예, 제가 뭐 선수 생활도 하고요. 선수도 하시고. 그것도 그 협회 경기위원장까지도 역임을 했고요. 경기위원장은 뭘 하는 건가요? 이 패러글라이딩도 이제 엄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거든요. 네. 예. 그 장거리 비행이나 그 경기가 있는데 그 룰을 관정을 하고 경기를 주관하는 그런 경기위원장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항공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사실은 저희 옳은소리에서도 한번 모셔서 그때 이제 그 158이었나요? 518이었나? P518 구역에 그러니까 북한의 삐라를 날릴 수 없는 법적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들었던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는 오늘도 항공 관련된 이슈를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최근에 이제 부산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올라왔다 부결됐다 말았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막 부딪히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뭔가 좀 석연치 않게 자꾸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거 김해 신공항 괜찮은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이? 일단 이 김해 신공항 지도인데요. 이게 기존 활주로입니다. 기존 활주로는 북쪽에 신호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네. 이게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그 민항기가 그때 2002년인가 추락 사고가 한번 난 적이 부딪혔었죠. 착륙을 하다가. 이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걸 피해서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비행에 부담이 있는 상황인가 보군요. 아니 원래는 이 착륙 그 길에 요 산이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원래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공기가 와서 이러고 U자형을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좁게 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상당히 기술이 좋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래서 포기하고 회항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네. 그런데 옆에 주황색은 그럼 지금 이게 새로 만들겠다라는 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또 문제가 북쪽은 좀 트여 있는데 이 남쪽에 승합선이 또 막고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내리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이쪽에서 접근해서 착륙은 못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만 쓰겠다는 거죠. 네. 이 한쪽만 쓰겠다라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좋은 안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김해가 어떻게 될 건가는 지금 보이는 대로 초록색이 지금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라서 어느 쪽에서도 접근이 이렇게 용이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 전 세계 공항 중에서 이게 5마일 정도 되거든요. 네. 5마일 내에 500m짜리 산이 있는 그런 데다가 공항을 짓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 대한항공 현직 조종사에도 물어보니까 뭐 조금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저 산악 근데 지역이나 국토부는 왜 이런 무리한 안을 추진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 원래가 이 김해가 아니고 가덕도에다가 그 공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었죠. 가덕도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네. 섬. 예. 굉장히 가까운. 이제 김해 공항이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가덕도에다가 만들기로 했었는데 네. 가덕도는 여기 섬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영종도에다가 만들어서 서울로 있는 거랑 비슷한 컨셉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원래 세계 좋은 공항들은 이렇게 딱 바닷가에 있어요. 네, 바닷가에 설주를 양쪽으로 해서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고 접근하기도 좋게. 예. 또 그 물이 최후의 안전 보루거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물 위에 착륙을 하면 좀 덜 다치니까. 네, 그 네네. 허드슨강의 기적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네네, 적이 있죠. 그랬었죠. 네. 이 가덕도에 만든 걸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대구 경북 쪽에서 그 우리 밀양에다 하자고 그러고 또 납부를 그랬었죠. 놨었죠. 예. 그 그래서- 밀양에 만들 수 없게 밀양, 그러니까 가덕도에 만들면 눈치가 보이니까 김해에다가 조금 확장하는 걸로 국토교통부가 대충 안을 만든 거였죠. 네, 그래서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됐어야 정상인데, 그죠? 그렇죠. 어거지로 그걸 통과를 시킨 거죠. 왜 그렇게 계속 무리해서 추진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잘못한 거를 자꾸 자신들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싸우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중간에 타협책으로 나온 게 이 김해 확장안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양쪽에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네. 일단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번복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김해 쪽에서는 절대 못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저 항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에 있는 공항 중에서 이게 산이 근처에 이게 산이 활주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한쪽 방향밖에 못 쓰는 그런 공항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걸 따지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해 요 안이 왜 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게 두 개가 있지만 두 개가 제 역할을 못 해요. 두 개가 다. 네. 그 당시 이제 국토부에서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북쪽에서 불면은 한쪽은 착륙만 쓰고 한쪽은 이륙만 쓰는 거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황색에서는 착륙만 하고 분홍색에서는 이륙만 하도록 쓰는 것 같으면 원래 그러니까 공항을 만들면 그렇게 쓰지는 않지 않나요? 모든 항공에서, 그러니까 활주로에서는 착륙도 할 수 있고 이륙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굉장히 복잡하겠는데 사용이? 그렇죠. 이게 번갈아서 쓴 거예요. 이게 북풍이 불 때는 북풍이 불 때가 남풍이 불 때를 번갈아서 쓰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갑자기 바뀔 경우는 굉장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물론 저 하루 중에서 바람이 급하게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네네. 이게 효율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착륙을 하려는 비행기가 이렇게 몰려 있을 때 네네. 그럼 한 개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반대로 이제 이륙을 이제 여러 개 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활주로 하나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나머지 비행기들은 항공에서 근처에서 계속 떠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서클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면 이 전문가들 보기엔 못 받아들일 아닌 것 같은데 국토부가 무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좀 항공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항공 조종사들한테 물어보면은 가덕도하고 김해하고 어디가 좋냐고 그러면 한 100이면 100
다 가덕도가 좋다고 할 거예요. 여긴 지금 보니까 활주로의 길이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예, 여기도 3,200m가 한계예요. 3,200m. 예. 보통은 활주로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럼? 인천공항은 3,700m 되죠. 이게 앞으로 비행기가 뭐 대형화되기도 하고 또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활주거리가 더 좀 늘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다 대비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긴 지금 지도상으로도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는 말 그대로 시내 한복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지어서 더 많은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주변 주민들의 불편도 대단할 것 같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본인 동네에 있는 공항을 넓히지 말고 부산의 가덕도를 넓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지경에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네. 낮에도 소음이 문제가 심할 것이고 또 밤에는 아예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24시간 돌릴 수가 없죠. 그러네요. 이게 비행기가 그럼 민항기만 있느냐면은 그 수출에 좀 또 굉장히 그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활주로가 생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V자인데 저런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이쪽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네. 조사는 이제 위키피디아나 또 구글어스를 봤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좀 약간 좋다는 공항들은 적어도 활주로가 2개 이상은 평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평양으로. 네. 예. 평행이 원칙이고 네. 그러고도 조금 더 땅이 남으면은 직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직각으로. 네, 그 직각은 왜 그러냐면 옆바람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직각으로 된 활주로를 갖다가 같이 활용을 하는 거가 아니고 옆바람 불 때 좀 하자고 나오는 거고. 어쨌든 바람을 안고 네.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해야 되니까 네. 안전하게 하려면. 근데 저렇게 V자인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보니까 아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해외 사례는 어떤 거예요, 그럼? 네, 일단 세계에 좀 좋은 공항들을 먼저 보면은 우리 인천공항 먼저 보면요. 이게 다 평행이잖아요. 네. 앞으로 5개까지 만들 건데 다 평행이에요. 그리고 파리 드골공항. 드골공항도 다 평행이죠. 네네. 2개가 평행으로 돼 있고 히드로공항도 영국의 히드로공항. 아까 참 말을 잘못했다. 파리 드골공항은 활주로 4개가 다 평행이고요. 4개. 예. 영국의 드골공항은 이렇게 2개가 평행이고요. 아 활주로가 생각보다 개수가 적군요. 2개만 있다 하더라도 양쪽에 장애물이 없고 평행으로만 돼 있으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아 하나 내리고 네. 이제 옆으로 비키면 또 다음 게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동시에 이륙을 해도 되고 네. 동시에 이륙을 해도 뭐 부닥치거나 그럴 일이 없는데 만약 평행이 아니고 V자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같이 이륙을 하면은 공중에서 뭐 겹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겠죠. 아 그래서 그거는 아예 안 하는 아예 생각을 없는 경우라고 좋지 않은 거라고 보여져요. 미국의 이제 JFK 공항 여기도 한 4개 있는데 2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또 평행으로 있고 네. 직각으로 또 한 2개가 더 있어요. 직각으로 있고. 네. 오. 근데 각각은 또 평행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그 V자가 돼 있어서 V자 쪽으로 같이 출발을 하면 시간이 잘 안 맞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인 거죠. 뭐 그러니까 아예 동시에 띄우고 그러지 않겠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처리 효율도 능력이 낮고.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봐도 이상한데 이거는. 김해공항은 이거예요. 평행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비슷하게. 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V자가 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몇 년 전에 그 V자 활주로 안을 내면서 국토부가 예시를 든 게 터키의 아타치르크 공항을 예시를 든 거거든요. 거길 딱 보니까 이미 여기 2개가 있어요. 평행으로. 네네. 평행으로 있는데 약간 직각 비스무리하게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직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조금 기울여서 만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경사가 이렇게 좁진 않네요. 예, 좁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직각에 가까운. 그러니까 김해공항은 평행으로 만들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꼼수를 쓴 거고
이거는 이미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여유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집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 여유로 더 만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다르죠. 여기는 좀 각이 크고 김해공항은 굉장히 작죠. 그렇게 평행도 아니면서 V자로 엇갈리게 만드는 공항은 아마 전 세계에 있으면 좀 누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어요. 네네.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착륙이 뭐 바람이 안 맞는다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전문 용어로 뭐라 하던데. 예, 고어 라운드라고 하고요. 네네.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가끔 경험을 해요. 내려오다가 뭐가 안 맞아갖고 뭐 등등해서 나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착륙을 하다 땅에 가까이 왔는데 여의치 않다 싶으면 다시 그 이륙을 뜨거든요. 네네. 예, 이륙 올라오는데 네. 그 뭐 아주 위험하다기보다도 미연의 위험이라도 이제 방지하고 안전하게 하고자 함이죠. 네. 그럼 이제 김해공항 안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안고 비행기가 북쪽에서 착륙을 해요. 하다가 다시 안 좋아서 고어 라운드를 해서 기술을 올려가지고 전진을 하면은 바로 여기 이 승합선이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평상시는 괜찮대요. 평상시는 충분히 이걸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항상 사고라는 거는 또 무슨 일이 나올지 그쵸. 모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나는 거니까요. 예. 엔진이 뭐 4개 중에 뭐 한두 개가 뭐 갑자기 3개가 부딪혀서 고장이 나는가. 네. 그럼 엔진의 추력이 떨어지면은 네. 급격하게 기술을 올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니지만 어쨌건 내려가다가 엔진의 추력이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산에 부딪힐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사고라는 게 100년에 한 건만 나도 크게 나는 거라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도대체 안전불감증이 이게 뿌리 깊은 그렇죠. 얼마나 된 그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 아주 지금 나 때만 사고 안 나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네요. 지금 있는 관료들이 은퇴할 때까지만 멀쩡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지경이네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이 두 개 커다란 산에 장애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공항에 입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번갈아서 쓴다는 거는 이 꼼수죠. 못하러 그렇게 해요. 돈 약간 더 들여가지고 사방이 탁 트여 있는 가덕도에다가 공항을 짓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 김해공항을 한다면은 이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더 이상 확장도 안 되고 그 아마 이 조종사들이 이게 꺼려하는 그런 공항이 될 겁니다. 이왕 공항을 만들려면은 세계 유소 공항처럼 아주 좋은 공항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입지도 안 좋은데 억지로 이제 구겨놓을 생각을 하는 거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을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훌륭한 공항이 됐는데, 그렇죠. 그럼 부산 쪽에도 좀 그런 명품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남권의 관문공항이라는 그런 그 목표에 맞게끔 좀 좋은 공항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옛날에 잘못된 그런 그 적폐 정권 때 잘못된 결정을 자꾸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고집을 하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좀 이런 걸 느껴요.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4대강 사업 같은 것을 어거지로 또 관철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꼭 마치 정치적인 그런 공방으로 비춰서 꺼려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위성이 있으면 해야죠. 오히려 정치적으로 너무 당리당략으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소극적으로 나가면은 그런 자세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또 해당 분야에 상당한 조언가 있으신 우리 송 대표님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제 제가 그 대표님 평소에 하시는 말씀 중에 다른 주제로 옮겨와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전자증권화하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주식시장처럼 운영하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얼개를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을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은행이나 증권의 계좌를 만들듯이 네. 이렇게 전자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럼 실제로 주식 거래를 하는 건 아닌 거네요. 주식 거래를 하듯이 좀 이제 거래도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등기부등본에는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주소 이런 정도의 정보가 쭉 저장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장은 돼 있는데 그게 전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등기를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냥 글씨로 쓰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저장하는 정도지 무슨 우리가 그 증권 계좌처럼 뭐 이게 이자율을 계산하고 수수료를 계산하고 이런 게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부동산 전자증권화를 하면 그 등기부등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뭐 이제 그 전세권, 뭐 저당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세금, 이 세금을 부과를 하려면은 이 부동산 물건의 거래 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에 거래 가격은 안 나오죠. 아, 거래 가격이 기록은 돼요. 그래요? 네. 기록은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 그 거래 가격에 근거해서 현재의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냥 자료가 그냥 적혀 있는 예. 마치 문서를 그냥 디지털화한 정도에 그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금도 거기 적혀 있는 가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국토부가 대충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세금을 먹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어, 예, 미국 같은 경우 그때 보니까 주택을 산 가격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보유세를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 주택을 그 구입한 가격을 갖다가 그 전자증권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보유세도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같은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뭐 또 이제 이걸 갖다가 그 향후 그 부동산에 근거한 금융에다가 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안 하는 걸까요? 듣기에는 되게 간단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고 되게 필요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네. 세계적으로 그런 유래가 있지는 않군요. 어쨌든 예. 그 장부 자체에다가 가격을 다 넣고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조금 더 이제 그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값 올라서 난리들이죠. 예. 그러니까 적절한 보유세하고 이제 양도세를 갖다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전국의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좀 공정하게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국에 그렇게 되면 전국의 지가를 갖다가 그 거의 이제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부동산이 많이 오른 데도 있을 것이고 전국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많이, 그것도 지나치게 많이 오른 거면은 그건 사실 불로소득이죠. 지금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죠. 예. 예. 이제 그런 거 같은 것을 이 부동산 전자증권으로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공평과세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공평과세라고 하면 좀 쉬운 말로 풀어주시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지나치게 많은 그 폭리, 그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받는 건데 다 그런 기대 심리로 더더욱 지금 몰리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예 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적절한 정도의 그 상승분만 그 정도는 인정을 하되 진짜 이 너무 그 평균치를 웃도는
그 벼락부자식의 그런 거는 그런 투기 심리를 갖다가 애초에 좀 차단을 좀 해야지 좀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을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바꾸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는 그 일정 부분의 양도 차익의 일부의 비율로 과세를 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어떠한 기간 내에 기준점을 넘는 아주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 예를 들면 그 전국 평균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보다 과도하게 많이 오른 부분 그 부분을 전부 그냥 환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10년 지나서 5억이 오른 게 있을 거고 어떤 집은 1년 지나서 5억이 오른 게 있다고 치면 1년에 5억이 오른 거는 그 인상분 4억에 대해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환수를 하고 10년 동안 5억이 오른 거 그냥 놔두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지금 양도소득세는 그 기간에 따른 집가 상승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을 좀 이 빅데이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기준을 잘 만들어서 과세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최근에 종부세 포함해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 은퇴자들이 이 집값 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특히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건 맞는 말이죠. 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내가 30억을 올려달라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나한테 지금 세금을 3천만 원씩 내려면 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이걸 이제 부동산 전자증권 하면 해결책이 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의 항변은 정당하죠. 버는 돈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꿔가지고 세금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결국 돈이 없으면 아마 주택담보로 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 자기의 그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그냥 아예 국가에다가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는 거죠. 귀속시키는 예, 걸로. 예. 그럼 나중에 자녀분한테 상속이 될 때는 그만큼의 귀속분은 떼어서 국가가 세금으로 나중에라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상속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당장 사시는 분은 집에서의 부동산 가치가 일부 떨어져 나가긴 하지만 본인이 현금 쓸 일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부동산을 전자증권화해서 가격과 소유 관계에 대한 변화를 전부 다 전자화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전자증권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도 이렇게 재정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부동산 전자증권에서 확보된 그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만큼 발권을 하면 돼요. 손을 찍어내면 돼요, 그만큼. 일종의 채권 같은 건가요? 그럼 그 발권이라고 하면 주식처럼 아니 그냥 현금을 찍어내는 거죠. 현금을 어쨌든 국가 수많은 부동산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본인 소유한 분량에 대해서만큼 발권을 해서 경제를 굴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국가 데이터가 나오니까. 국가의 지분만큼 이렇게 양도가 된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만큼을 그 현금을 발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롭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근본이자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럼 사실 금보다 지금 부동산이 더 소중한 자산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가치 있고 좀 강력한 자산인데 네. 그럼 이걸 갖다 금융에다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전자증권화 아이디어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세금을 얻어내자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좀 국가 경제, 금융 경제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굉장히 전도 알지도 못하지만 천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부동산 투기를 잡느라고 지금 억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도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활성화를 하는 그렇게 해서 금융 경제를 활성화해서 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어디서 논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기재부도 있을 것이고. 예, 워낙 엉뚱한 생각을 잘 하시긴 하지만 정말 그 대단한 생각 중 하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자증권 제도 도입,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 한번 논의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이런 거는 정말 정책 토론회를 한번 열고 한번 토론자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학계에서도 좀 연구를 좀 해줬으면 근데 좋겠는데. 워낙 혼자 내신 아이디어라 이게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얼마 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좀 이렇게 글을 좀 받아가긴 했어요. 네. 예. 어쨌거나 앞으로 좀 진전사항도 제가 지켜보겠고 마침 제가 있는 열린민주당도 국토교통의 상임위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정책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좀 저 차관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2006년에부터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하면 안 된다는 그 법조항이 항공법에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법조항을 국토교통부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모른 실제 척한 시간은. 거죠. 예. 지금 항공안전법 129조에 보면은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가를 득하고 하든지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이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를 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 법조항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무인자유 기구라는 게 그러니까 대북 전단 풍선이 이 무인자유 기구에 속한다는 거 자체를 갖다가 은폐를 하니까 많이들 모르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풍선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저게 이제 영어로는 무인자유기구가 이제 영어로는 뭐죠? 예, 본론이죠. 벌룬이죠. 네. 우리나라 말로 풍선. 예, 그러니까 지금 풍선 삐라 띄우는 건 전부 다 무인자유기구로 봐야 되는데 예, 2006년부터 규정이 있었고 예. 근데 지금까지 그 규정이 없는 양 굴다가 최근부터 다시 인정하는 양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 포함을 시킨다라는 답변인데 근데 규칙을 바꾸기 전에도 포함은 되어 있었던 이미 있었죠. 그 국토교통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예, 그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그 탈북자들을 시켜가지고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권부터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 꼼수를 쓴 거죠. 꼼수를 쓰는데 그 법정을 갖다가 이제 무시를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옛날에 이렇게 법을 갖다가 어기고 묵인해줬던 것을 계속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무인자유기구, 그러니까 대북 전단 풍선이 무인자유기구에 속한다는 걸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서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규정을 바꿔서 인정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연관이 돼가지고 그 대북전단 살포로 지금 조사를 받았던 그뭐 박상학 씨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 아직 기소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경찰도 아직 이 법 체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도 위반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거나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 2006년 뭐 어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허락해 줬던 과거를 뒤집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처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항공법 체계에 대해서 무지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예. 지금 가끔 그 변호사들 방송에 나와서 그 관련 토론한 거 보면 그 변호사들도 이 항공안전법에 저촉된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자꾸 뭐 무슨 계좌를 갖다가 추적하고 그러면 그 단체들은 이제 탄압받는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라서 단속하고 처벌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법을 새로 안 만들어도 돼요. 지금 새로 만드는 법이 좀 포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무슨 상품 전단 하나 배포하는 것도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좀 측면이 있고, 네. 또 이제 불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대북 전단을 날리는 방식은 이제 뭐 육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공중으로 보내는 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풍선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공중으로 보내는 것만 막으면은 그럼
육상으로 보내거나 해상으로 침투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 해야죠. 그럼 현재 있는 법 규정으로 단속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이미 법 규정은 이미 다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인 거고 정부가 지금 국토교통부 특히나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관련돼서 단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행규칙을 좀 그 세세하게 좀 신설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시행규칙 신설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시행규칙 신설 안 해도 이미 아이카오 우리가 그 국제 민간 항공 협약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자유기구가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이에요. 지난번에 최강우 의원이 국회에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네. 그럼 이미 뭐 규정은 다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건데 그냥 모른 척하고 특히나 그 올해 5월 같은 경우 그 대북전단 날릴 때 얼마나 그 남북 관계가 험악해지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나중에 뭐 그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할 정도의 굉장한 그 전에 이미 굉장히 험악했었는데 이렇게 남쪽에서는 막 불법을 갖다가 정부에서 그냥 용인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빨리 유권화색을 잘 해줬으면은 진작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막을 수 있었는데 사태를 많이 악화시켰죠.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해서 유권 해석을 바꾸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 관련돼서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또 국정감사기관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최강욱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또 그 정부가 해놓은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시행규칙이라고 만들었는데 2kg 이하짜리를 갖다가 무인 자유기구에서 또 제외를 했더라고요. 근데 현재 규정으로 2kg 이상이고 이하고 무조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지, 더 그 구멍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 이미 그 10여 년 동안 그 대북 전단 풍선의 불법 행위를 묵인을 해줬잖아요. 묵인을 해줬으니까 아까 저기 보면은 그 차관께서도 그냥 예전에는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고 자꾸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계속 삐를 날릴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주는 셈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kg 이하짜리 많이 제약은 되겠지만 2kg라도 무슨 A4 용지 한두 권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7, 8kg을 보내는 걸 분할을 해가지고 뭐 보낼 수가 있는 오히려 그냥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게 아닌가. 그럼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도 좀 필요하겠네요. 괜히 안 만드니만 못한 아니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시행규칙 원래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법에 어긋나는 시행규칙은 폐지하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 규정하고도 안 맞아요. 아 국제 규정은 무게에 따라서 나누지 못합니까? 일단 물건 실으면 무인 자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현행 법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풍선이 이미 무인 자유기구에 들어 있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2kg라는 그 규정을 그냥 국제 규정하고도 어긋나라는 또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밑에 걸 제시를 해서 제외를 해가지고 이 구멍을 만드는 거는 그건 또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의 업무 방기로 알고 예, 종합감사 전에 반드시 질의하도록 제가 의원실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송진영 대표님 감사 인사드리고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